샬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제 이름은 조셉입니다. 지금 간단한 상황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 주머니에 순금으로 가득 찬 무거운 지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전당포에 맡길 수 있는 금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력이고 자녀의 건강이며 사업의 행운이고 가정의 평화입니다. 당신은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거나 정수기 앞에서 이웃을 만나거나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종종 아무 생각 없이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갑을 꺼내서 아무 대가 없이 금의 절반을 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저녁이 되면 당신은 부엌에 앉아 완전히 지쳐서 왜 마지막 순간에 계약이 무산되었는지, 왜 아내와 갑자기 싸움이 벌어졌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게 단지 불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친구 여러분. 제 할아버지, 현명한 유대인 노인께서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샤야, 내 입은 문과 같단다. 너무 활짝 열면 모든 온기가 빠져나가고 차가운 바람이 들어온단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간단한 질문에 잘못 대답할 때 우리 자신의 힘을 잃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솔직한 것이 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실수가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라는 흔한 대화가 사실은 함정인 이유와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행운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모든 조언은 틀림없이 효과가 있지만 당신이 아무리 입을 다물고 있어도 모든 노력을 무효로 만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지금 주머니나 가방에 가지고 다니는 시한폭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저지르는 실수이며 바로 그것이 큰돈과 진정한 행복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이 마지막 규칙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할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낯선 사람에게 정확한 숫자를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것을 흐릿한 숫자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간단한 사실을 이해하세요. 우리는 불행히도 남의 돈을 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인이나 동료가 그 차 얼마 주고 샀어요?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였어요? 지금 월급은 얼마예요? 라고 물을 때 그들은 수학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숫자 자체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비교했을 때 당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시험인 셈이죠. 순진하게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면 당신은 무심코 그들에게 당신 삶의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표적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만약 당신이 말한 금액이 상대방에게 적게 느껴진다면 그들은 즉시 당신을 깎아내릴 것입니다. 아, 싸구려네. 품질도 형편없겠지? 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겁니다. 당신의 구매에 대한 기쁨은 그들의 경멸로 인해 더럽혀집니다. 반대로 당신이 말한 금액이 상대방에게 많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즉시 그들 안에 있는 질투심이라는 괴물을 깨우는 것입니다. 저 돈은 어디서 난 거야? 저렇게 비싸게 사다니 바보 같네. 차라리 나한테 주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작동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얼마를 빌릴 수 있을지 계산하거나 왜 당신은 그런 돈이 있고 자신은 없는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없던 곳에 긴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흐릿한 숫자 기법은 다른 사람들의 질투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줍니다. 그들에게 당신을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는 거죠. 제 할아버지는 옛날 분이셨지만 놀라운 세상 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침묵의 가치를 알고 계셨죠. 제 인생 전체의 교훈이 된 어린 시절의 한 사건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할아버지는 아주 성공적인 거래를 마치고 당시에는 매우 비싼 고급 양복감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으셨고 양복감은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입이 가볍고 눈빛이 탐욕스러웠습니다. 이웃은 그 짐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대뜸 물었습니다. 오 아브라함, 저건 영국산 양모로군요. 정말 멋지네요.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얼마에 사셨습니까? 저는 어리고 어리석었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랑하려고 큰 소리로 가격을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용히 제 어깨를 꽉 잡으시더니 이웃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글쎄요. 아주 적당한 가격에 샀습니다. 시장에서 부르는 가격보다는 적지만 제가 입고 다니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가격이었죠. 이웃은 어색해했습니다. 대답은 들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러워해야 할지 아니면 비웃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샤 잘 들어라. 네가 그들에게 숫자를 말해주면 그들은 네가 산 것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할 거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할 테지. 하지만 그들이 그 숫자를 모르는 한 그건 오롯이 내 것일 뿐이야. 그들을 혼란스럽게 놔둬. 추측하게 해. 네 행운은 계산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 두 번째 기술은 성공 완충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말은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과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코치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항상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최고가 되고 시상대에 서서 모두에게 내 승리를 보여줘라 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시상대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노출된 장소라는 사실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성공 완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질투가 당신의 정원에 던져지는 돌멩이가 되기 전에 그 질투를 완화시키는 기술입니다. 당신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갔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 봅시다. 승진을 했거나 새롭고 넓은 아파트를 샀거나 자녀가 권위 있는 대회에서 우승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에 겨워 날아갈 듯하고 기쁨에 넘쳐서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친구나 동료에게 가서 이 행복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네, 그들은 미소를 짓습니다. 축하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곳의 그림자, 아주 짧은 순간의 고통의 섬광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성공이 그들에게는 자신의 실패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직책은 그들이 5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새 아파트는 그들의 비좁은 부엌과 주택담보대출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순간 당신과 그들 사이에 정기적인 긴장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에너지, 악의적인 시선, 질투입니다.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이 긴장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드시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동료들은 당신 뒤에서 속삭이고 사소한 방법으로 당신을 깎아내릴 것입니다. 친구들은 전화를 덜 할 것입니다. 친척들은 갑자기 오래된 불만을 떠올릴 것입니다. 성공 완충은 안전 기술입니다. 이 정기적인 방전을 접지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작동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공을 자랑할 때마다 바로 그 순간에 쓴맛 한 스푼을 더해야 합니다. 그 성공을 위해 치르고 있는 대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지 않도록 기쁨을 조금 줄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부자가 된 것에 대해 잠 못 이루고 혈압약을 먹는다는 것을 알면 용서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아이들이 통제불능이고 집에서 악몽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용서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이 당신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볼 때만 용서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내면의 야수를 진정시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사장이지만 신경성 위궤양에 시달리고 있군. 아니, 차라리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건강한 게 낫지. 그러면 균형이 회복됩니다. 질투는 동정심이나 무관심으로 바뀌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 주변의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할아버지, 현명한 분이셨던 그분은 보리스라는 사람과 친구였습니다. 보리 아저씨는 시끄럽고 관대한 사람이었지만 약간 순진했습니다. 그는 평생 도시 외곽에 자신의 집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진짜 저택을 짓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소처럼 일해서 돈을 모았고 거대한 집을 지었습니다. 2층짜리 집, 베란다, 정원까지.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집이 완성되자마자 보리 아저씨는 성대한 집들이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친척, 친구, 사업 파트너, 심지어 거의 알지도 못하는 이웃까지 모두 초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샤, 일찍 가자. 보리아를 구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 축하 파티가 그의 평화로운 삶의 장례식이 될 거야. 우리는 손님들이 오기 1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보리 아저씨는 닦아놓은 구리대야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들을 뛰어다니며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두 질투심에 죽을 거야.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줄 거야. 이 마루 봤니, 요샤? 참나무야. 할아버지는 그를 옆으로 데리고 가서 의자에 앉히고는 오직 할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스, 내 말을 잘 들어라. 지금 이 마루바닥이랑 샹들리에 자랑을 시작하면 평생 원수를 만들게 될 거야. 내일이면 세무서에서 찾아올 거고, 모레는 이웃들이 네 개에게 독을 먹일 거고,
한 달 후에는 강도를 맞을 거야. 네가 원하는 게 그거야? 보랴 삼촌은 겁을 먹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못 들어오게 해야 하나요? 들어오게 해, 할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이곳을 떠날 때 질투심이 아니라 이 궁궐 같은 집에서의 삶이 내게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해. 불평을 해야 해, 보랴. 내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처럼 징징거려야 해. 그렇게 잔치가 시작되었다. 손님들은 입을 벌린 채 비싼 가구를 구경하고 벽지를 만져보았다. 무거운 침묵이 공중에 감돌았고 그 끈적끈적한 질투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보랴 삼촌은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연기를 시작했다. 누군가 거대한 거실을 칭찬하자 보리스는 깊은 한숨을 쉬며 허리를 잡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아, 감사합니다만 이 집 청소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신다면 아내는 팔이 빠질 지경이고 먼지 때문에 매일 싸웁니다. 이렇게 큰 홀을 만든 걸 후회하고 있어요. 더 작게 지었어야 했는데. 아, 더 작게 지었어야 했어. 작은 아파트에서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여기서는 서로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메아리가 울리고 불편하고 겨울에는 추울 거예요. 난방비 때문에 파산할지도 몰라요. 손님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누군가는 씩 웃었다. 그러자 누군가 정원을 칭찬했다. 보리스는 재빨리 말을 받았다. 정원이 아름답죠? 그런데 두더지가 온통 파헤쳐 놨어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모기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독해요. 저녁에 베란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산채로 잡아먹히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생각 중이야. 이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도시로 돌아갈까봐. 나는 구석에 앉아 손님들의 얼굴을 관찰했다. 놀라웠다. 저녁 식사 시작 전에는 억지 미소를 짓고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긴장이 풀려 있었다. 그들은 보랴 삼촌을 친절하고 너그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한 이웃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 보리스, 자네 심정 이해하네. 큰 집에는 큰 문제가 따르는 법이지. 내 2칸짜리 집처럼 편한 곳이 없지. 10분 만에 청소하고 소파에 누워있으면 되니까. 자, 힘내게 친구. 그들은 배불리 먹고 만족한 표정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질투심 없이 돌아갔다. 그들은 보리스는 물론 부유하게 살지만 골칫거리가 산더미 같군. 내가 그의 처지가 아닌 게 다행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떠났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자 보랴 삼촌은 나에게 윙크하며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노련한 여우시군요. 그들은 나의 집에 저주를 걸지 않고 오히려 동정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집에서 3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고 아무도 그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완충작용의 원리다. 가난한 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곤하거나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성공하고 행복할 권리에 대한 사회에 지불하는 작은 대가 일종의 세금이다. 기억하라. 당신의 배가 순조롭게 항해하려면 모든 돛을 한꺼번에 올릴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의 폭풍에 배가 전복될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회색 바위 전략이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심리학이다. 당신도 그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영원히 불만족스러운 시어머니, 독성이 있는 상사, 질투심 많은 여자친구, 아니면 소문에만 사는 이웃일 수도 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먹고 산다. 어떤 감정이든 상관없다. 분노, 눈물, 변명, 격렬한 기쁨 등.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갑옷을 뚫고 당신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아줌마가 그래서 언제쯤 살을 뺄 거예요? 라고 물을 때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떠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녀는 당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얼굴을 붉히고 입술이 떨리고 변명을 더듬거리거나 무례하게 되받아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당신의 생명력을 빨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말다툼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울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2번 진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 감정의 열쇠를 넘겨준 셈입니다. 회색 돌멩이 기법은 눈에 띄지 않게 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길가에 있는 회색 조약돌을 상상해 보세요. 먼지 속에 놓여 있죠. 지루하고 차갑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발로 차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발만 아플 뿐이죠. 집에 가져가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왜요? 그 돌멩이와 싸우고 싶으신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지나쳐 갈 뿐입니다. 유해한 사람들을 대할 때 당신의 임무는 바로 그 돌멩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사람이 되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자극하려고 해도 당신은 무표정하게 단조로운 목소리로 그럴지도 모르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스캔들에 휘말리게 하려고 해도 당신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일에 대해 비꼬는 질문을 해도 당신은 어깨를 으쓱하며 늘 똑같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때때로 분노처럼 보일 수 있고 분노 또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당신의 대답이 아무런 맛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흡혈귀가 당신을 물어도 피가 나오지 않고 마른 모래만 나올 뿐입니다. 한 번 물고 두 번 물다가 이빨이 부러져 다른 희생자를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온전한 자신을 지키고 단 한 줌의 신경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를 테니까요. 건방진 사람을 혼내주고 싶을 테니까요. 하지만 노련한 조셉의 말을 믿으세요. 도발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벌은 당신의 완전한 무관심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를 벨라라고 부르겠습니다. 벨라는 훌륭한 여성이었고 갓 구운 빵처럼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인 로사 마르코브나였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말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사 마르코브나는 세상 무엇보다 벨라를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가족 모임은 매번 공개 처형식으로 변했습니다. 로사 마르코브나는 모든 손님 앞에서 큰 소리로 벨라야, 이 수프가 이렇게 묽은 건 내 남편에게 돈을 아끼려고 그런 거니? 아니면 고기를 넣는 걸 잊어버린 거니? 라고 묻거나 벨라야, 얘야, 왜 그런 드레스를 입었니? 75년에 내가 버린 램프가처럼 보이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벨라는 매번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고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엄마, 하지만 이건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엄마, 이 수프는 레시피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로사 마르코브나는 활짝 웃었습니다. 뺨이 발그레해졌죠.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느끼며 주목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고통을 즐기며 다음 토요일까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벨라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달려와 하소연했을 때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벨라, 그 용에게 먹이를 주지 마. 돌처럼 단단해져. 우리는 저녁 내내 연습했습니다. 제가 로사 마르코브나 역할을 맡아 그녀를 모욕했고 그녀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로사 마르코브나는 마치 맹금류처럼 식탁을 훑어보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벨라, 네가 기성품 케이크를 샀구나. 제대로 된 주부라면 어깨에 손이 달려 있어야지. 다른 곳에 달려 있으면 안 되지. 직접 구워야지. 식탁은 얼어붙었고 모두 눈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벨라는 침착하게 접시를 바라보며 자동응답기처럼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 이 케이크는 가게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로사 마르코브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했죠. 그녀는 다른 각도에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내 손자가 수학에서 C를 받았어. 네가 공부를 안 시켜서 그래. 너한테는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하잖아. 벨라는 공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똑같이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럴 수도 있죠. 로사 마르코브나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벨라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며 부모님 이야기, 몸매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하지만 벨라는 돌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공격에 대해 그녀는 네, 당신 의견을 이해해요.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공격성도 비꼬는 말투도 없이 그저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20분 후 로사 마르코브나는 기쁨이 아닌 분노로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기력이 다했습니다. 지쳤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침묵했고 나머지 저녁 내내 조용히 앉아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벨라는 활력이 넘치고 명랑하고 행복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그녀를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돌덩이를 물어뜯고 싶겠어요? 친구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남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극에 참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오직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서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그냥 집에 불을 꺼버리세요. 아무도 집에 없어요. 오직 회색 돌덩이만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 기술은 칭찬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칭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들, 그 말을 듣기 위해 옷을 차려입고 죽도록 일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그 칭찬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고 좋은 말을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과 조상들의 경험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과도한 칭찬은 종종 파멸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기술은 칭찬을 되돌려주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울처럼 행동하는 기술입니다. 이 과정의 메커니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칭찬을 할 때, 특히 그 칭찬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열정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것이라면 당신의 방어막에 틈이 생깁니다. 비판은 우리를 긴장시키고 방어막을 세우게 합니다. 하지만 아첨은 어떻습니까? 아첨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녹아내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는 에너지적으로 마음을 엽니다. 그래, 나를 칭찬해줘. 나는 정말 그만큼 훌륭해. 바로 이 순간 당신이 마음을 열고 무방비 상태일 때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 들어옵니다. 정말 멋진 집이네요 라는 말 뒤에는 종종 왜 나는 이런 집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남편 복이 정말 많으시네요 라는 말 뒤에는 종종 자신의 외로움에 대한 씁쓸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이런 아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 미소를 짓지만 그 순간 그들의 잠재의식은 당신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칭찬으로 저주를 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건강에 대해 자랑했는데 아프게 되거나 아이가 잠을 잘 잔다고 했는데 밤새도록 울었던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말로 포장된 질투의 무거운 에너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칭찬을 되돌려주는 기술은 이러한 부담을 어깨에 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네, 저는 훌륭해요. 라고 칭찬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만심이고 자만심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아니에요. 이건 낡은 옷이에요. 저는 형편없어요. 라고 반박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피해자 의식이고 스스로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테니스 선수처럼 행동하세요. 부드럽지만 자신감 있게 공을 상대방 코트로 되받아치세요. 칭찬이 다시 칭찬을 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세요.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핵심은 관심의 초점을 자신에게서 상대방에게로 옮겨서 그 사람이 좋은 기운의 근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진심으로 칭찬했다면 좋은 기운이 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만약 질투심에 가득 차서 칭찬했다면 그 질투심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가 당신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자기보호입니다. 이제 이 규칙을 확실히 깨닫게 해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이웃인 소녀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녀 아주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다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녀 아주머니는 50살이 넘어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풍성한 머리카락과 당당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빵을 사러 나갈 때조차 여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녀 아주머니에게는 클라라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소녀 아주머니와는 정반대로 작고 까다롭고 매우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클라라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칭찬을 하는 방식이 너무나 교묘해서 그녀의 말을 듣고 나면 몸을 씻고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클라라는 소녀 아주머니를 현관에서 만나면 나이팅게일처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 소녀, 세상에, 당신 모습 좀 봐. 피부 좀 봐. 주름 하나 없네? 냉장고에서 자는 거야? 그리고 이 코트, 엄청 비싸겠지. 당신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구나.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 그리고 매번, 정말 매번. 그런 만남 후에 소녀 아주머니에게는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5미터도 못 가서 하이힐 굽이 부러지거나 머리가 너무 바란다 너무 아파서 구급차를 불러야 하거나 지갑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소녀 아주머니는 클라라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녀를 피해서 건물 반대편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가 질투심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마당에서 도미노를 하고 있을 때 소녀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사랑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그녀에게 무례하게 대할 수도 없잖아요. 그녀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해 주는데 말이에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소녀, 너는 시한폭탄 같은 선물을 받고 있는 거야. 더 이상 그 선물을 받지 마. 돌려줘. 소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 그 여자가 네가 얼마나 예쁜지 칭찬할 때 고맙다고 하지 마. 그 여자가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건 그 여자 자신이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해. 그 칭찬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 며칠 후 저는 그 광경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죠. 클라라는 모퉁이에서 나타나 소냐가 새로 산 실크 스카프를 두른 모습을 보고는 즉시 약탈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네치카, 이게 웬일이야. 이 스카프가 내 눈을 정말 파랗게 보이게 하네. 마치 바다 같아. 부치가 정말 잘 어울린다. 얘야, 눈을 뗄 수가 없네. 소냐는 잠시 얼어붙었다. 나는 그녀가 숨을 고르는 것을 보았지만 평소처럼 당황하며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대신 클라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당 전체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다. 클라로치카, 내 사랑, 당신은 정말 마음이 착하고 순수한 눈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아름다움만 보는 거예요. 당신처럼 밝은 사람만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죠. 하느님께서 당신이 내게 바라는 것의 2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클라라의 얼굴을 봤어야 했다. 그녀는 말 중간에 말을 멈췄다. 얼굴이 얼룩덜룩하게 빨개졌다. 마치 파리를 삼킨 것처럼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냐가 당황해서 기운을 잃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소냐는 거울을 그녀 앞에 들이댔고 달콤한 말 속에 숨겨진 모든 검은 질투심이 클라라 자신에게 되돌아갔다. 클라라는 네네, 물론이죠. 저 가봐야 해요. 다리미를 잊었어요? 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말 그대로 현관으로 도망쳤다. 그날 이후로 클라라는 칭찬을 퍼붓는 것을 멈췄다. 소냐에게는 짧고 절제된 인사만 건넸다. 그리고 소냐 아주머니의 두통과 발뒤꿈치 통증도 사라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천재예요 라고 말하면 당신처럼 현명한 스승과 친구들 덕분이에요? 라고 대답하라. 누군가 당신에게 살이 빠졌네요 라고 말하면 당신의 기도와 따뜻한 말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라. 누군가 당신에게 정말 훌륭한 아이들을 두셨네요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당신처럼 좋은 사람들에게 이끌려 배우는 거예요 라고 대답하라. 화살을 되돌려 보내고 칭찬을 자신에게만 간직하지 마라. 그것을 공간에 녹이거나 상대방에게 돌려주라. 아첨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 상대방이 착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대답에 기뻐할 것이다. 악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악행에 스스로 불타오를 것이다. 어떤 경우든 당신은 완전히 안전하고 당신의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5번째 기술, 아플 때는 입을 다물라라는 규칙. 친구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명성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삶, 우리의 건강입니다. 5번째 기술은 입을 다무는 규칙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불행히도 잉크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할지 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쓰라린 경험으로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몸에 이상이 생길 때, 병원에 입원하거나 고열로 집에 누워 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동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전화를 걸어 엄마, 여자친구, 동료에게 너무 아파요. 의사가 이런저런 말을 했어요. 검사 결과도 끔찍해요. 너무 무서워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충동이지만 자살 행위와 같은 충동입니다. 잘 들으세요. 질병은 항상 당신의 에너지 갑옷에 생긴 균열입니다. 평소에는 당신은 단단한 견과류처럼 강합니다. 누군가의 곁눈질이나 나쁜 말도 당신에게서 튕겨나갑니다. 하지만 엎을 때는 노출된 신경처럼 성벽이 무너진 요새처럼 약해집니다. 바로 이때 당신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모든 힘을 다해 무너진 성벽을 복구하는 대신 광장으로 나가 모두 보세요. 저는 상처 입었어요. 여기에 구멍이 뚫렸어요. 라고 외칩니다. 왜 이것이 치명적으로 위험할까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동정심입니다. 사람들은 동정심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동정심은 끈적거리고 무거운 늪의 에너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불쌍해라. 얼마나 불행하니. 젊은 나이에 벌써 이런 문제가 생기다니.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당신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당신의 질병을 확정짓고 당신을 희생자 상태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10사람이 당신을 동정할 때 회복하는 것은 아무도 당신의 병을 모를 때보다 100배는 더 어렵습니다. 동정심은 당신을 땅에 묶어두지만 당신은 일어서기 위해 가벼움이 필요합니다. 둘째,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순진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좋은 일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약점을 알게 된 적이나 질투심 많은 사람들은 은밀한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기쁨, 이 검은 불꽃은 당신의 열린 상처 속으로 곧바로 날아갑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하, 경쟁자는 생각합니다. 그는 약해졌군. 이제 끝장낼 수 있겠어. 아하,
질투심 많은 여자는 생각합니다. 그녀에게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녀도 고통받고 있잖아. 이러한 생각들은 약효를 방해하는 독과 같습니다. 입을 다무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짐승은 상처를 입으면 가장 깊은 굴로 들어가 조용히 있습니다. 온 숲이 들을 수 있도록 낑낑거리지 않습니다. 외부와의 소통을 끊고 모든 에너지를 회복에 집중합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다시 일어설 때까지는 의사와 당신에게 물 한 잔을 건네주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당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쁘거나 휴가 중이거나 그저 쉬고 있다고 말하세요. 우리 옛 지인에 대한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를 미하일 아저씨라고 부르죠. 미하일은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정말 영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육점을 운영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창문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아픈 적도 없고 콧물조차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인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나이와 스트레스가 결국 그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하일은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심각한 병은 아니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수술을 계획대로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예후가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누워서 수술받고 일주일 쉬고 퇴원하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하일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겁을 먹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병원에 가기 일주일 전부터 그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에게, 고객들에게, 다른 도시에 사는 먼 친척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형제요. 그는 비극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수술대에 오르게 됐네. 심장이 말썽이야. 내가 깨어날지 어떨지 누가 알겠나.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주게. 죄 많은 이 종을 위해 기도해주게. 그는 자신의 수술을 마치 쇼처럼 만들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미하일의 심장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미샤 봤어? 그 노인이 포기했나봐. 저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 걸 보니 상황이 안 좋은가 본가 보네.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심장병은 장난이 아니지. 내 이웃도 그렇게 누웠다가 못 일어났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그를 이미 장례식장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가 약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미하일 주변에는 부정적인 기대감이 너무나 짙게 드리워져 있어서 도끼를 걸어둘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간단한 수술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출혈이 생겼고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미하일은 중환자실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온몸에 튜브를 꽂고 있었고 의사들은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몸이 왜인지 싸우려 하지 않네요. 이상하네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는데 눈앞에서 시들어가는군요. 이 소식을 들은 제 아버지는 그의 아내인 라야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복도에서 눈물에 젖은 채 전화기를 들고 있는 라야 아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마침 다른 친구에게 모든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문자 그대로 그녀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아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라야, 아버지는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죽이고 싶은 거야? 아니면 살리고 싶은 거야? 살리고 싶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남편 입도 다물게 해. 지금부터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마. 누가 전화하면 미샤는 괜찮아요. 자고 있어요. 내일 퇴원해요. 라고 말해. 알겠어?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게 하지 마. 내 말로 죽음을 부르지 마. 라야 고모는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방문객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지고 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의식은 있지만 매우 허약한 미하일의 병실로 가서 말했습니다. 미샤, 이제 됐어. 더 이상 작별 인사는 없어. 넌 건강해? 네 고통에 대해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야. 그냥 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위로의 말이 끊기고 사람들이 그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자마자 미하일은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2주 후 그는 스스로 걸어서 병원을 나섰습니다. 여전히 마르고 조용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시죠?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제가 모든 사람에게 불평했을 때는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전화 한 통화가 제 생명을 갉아먹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죽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라야가 침묵을 지키자 저는 비로소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친구 여러분, 이 교훈을 기억하세요. 질병은 지극히 개인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영혼 사이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에 제3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의사에게 말하고 신에게 기도하세요. 하지만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이웃에게 불평하지 마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아픈가요? 라는 질문에는 잠을 좀 못 잤어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세요. 다른 사람의 동정을 받지 마세요. 낯선 사람을 당신의 침실에 들이지 마세요. 회복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비밀로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온전해지세요. 침묵으로 그 틈을 메우세요. 그러면 당신의 몸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6번째 기술, 이유 없는 거절. 우리는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의 90%가 겪는 질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질병은 바로 남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욕구입니다.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방식과 왜 우리의 아니오가 종종 상대방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도록 부추기는 것처럼 들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번째 기술은 이유 없는 거절 또는 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왕의 거절이라고 불립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부탁을 거절하려고 할 때 당신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상사가 법정 휴일에 출근하라고 하거나 친척들이 당신이 피곤해 지쳐 쓰러질 지경인데도 불쑥 찾아온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 돼요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안 된다는 말에 엄청난 양의 변명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집 수리 중이라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요. 차도 고쳐야 하고요. 토요일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골에 가기로 약속해서 출근할 수 없어요. 스코츠볼이 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아파서 손님을 맞을 수가 없어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대방의 기분을 덜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인격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묘한 차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자동으로 자신을 죄인의 위치에 놓게 됩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상대방에게 주인님, 제가 당신을 섬길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증명서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은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유가 충분히 타당한지 판단할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변명은 조종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가 만든 함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집수리 중이라 돈을 빌려줄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면 조종자는 즉시 괜찮아요. 수리는 일주일 미룰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디에 가야 해서 출근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면 상사는 택시를 불러드리세요.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할 테니 출근하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변명은 방패가 아니라 표적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농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굴욕적인 새로운 거짓말을 지어내거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동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잃게 되고 믿으세요. 상대방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감지하고 당신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유 없이 거절하는 기술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니오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변명이나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돈, 당신의 시간, 당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단호하고 침착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거나 죄송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후 침묵을 지키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됩니다. 상대방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리모델링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리모델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럴 여유가 없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계를 아는 사람의 강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 친척 중 한 분인 모이세 삼촌, 모두가 모냐라고 불렀던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만능 제주꾼이었습니다. 시계를 고치고 냄비를 땜질하고 낡은 다리미로 라디오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냐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소파처럼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냐는 강가에 작은 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조용히 쉬면서 낚시를 하고 새소리를 듣는 것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모냐가 너무 착했기 때문에 매년 여름 그의 별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멀리 사는 친척들, 친구의 친구들,
아파트 이웃들까지 모두 주말에 모냐의 별장에 초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모냐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말이야. 우리 너네 별장에 가서 바비큐 파티를 할까 해. 고기는 우리가 가져갈게. 장소만 제공해줘. 모냐는 이런 모임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조용히 쉬고 싶었지만 가버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성격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명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진땀을 흘렸습니다. 아, 있잖아요. 그는 다른 불청객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이번 주말은 안 될 것 같아요? 지붕에서 물이 새서요. 아스팔트를 끓여서 보수해야 하거든요. 끔찍한 냄새가 날 거예요. 괜찮아요. 뻔뻔한 손님들은 대답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모냐는 당황해서 새로운 거짓말을 지어냈다. 아니, 사실은 로사 이모가 오셨는데 전염병에 걸리셨어요. 수두에 걸리셨대요. 저희는 이미 알았어요. 괜찮아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다. 모냐는 거짓말에 얽매였다. 한 번은 어떤 사람들에게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몰래 별장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확인하러 전화도 없이 찾아왔다. 그들은 모냐가 건포도 덤불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른다. 그들은 소리쳤다. 모냐, 친구들을 피해서 숨어 있는 거야?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우리는 진심으로 너를 찾아왔는데 너는 이렇게 인색한 사람이었어. 모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는 집주인이었지만 도둑처럼 행동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폭풍우처럼 어두운 얼굴로 할아버지에게 찾아왔다. 이 별장을 팔아야겠어요. 모냐가 말했다. 대어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손님들의 노예가 되거나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그에게 차를 따라주며 엄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모냐, 너는 별장을 파는 게 아니라 양심을 너무 싸게 팔고 있는 거야. 네가 그들을 불쾌하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아니야. 네가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네 편리함을 대가로 그들의 사랑을 사려고 하는구나. 그건 너무 비싼 대가야. 모냐, 너는 감당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모냐가 물었다. 그들에게 꺼지라고 할까요? 왜 욕을 하려고 하니? 할아버지가 놀라서 물었다. 욕은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강한 사람들은 조용히 말하지. 다음에 그들이 전화하면 딱 한마디만 해. 적어도 죄송하지만 이번 주말은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해. 그게 다예요? 모냐가 물었다. 만약 그들이 이유를 물으면요?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손가락을 들며 말했다. 진실의 순간이 오는 거야. 만약 그들이 이유를 물으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입을 다물어. 네 계획이 그냥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라도 그건 내 계획이야. 절대 변명하지 마. 변명하는 순간 너는 지는 거야. 금요일이 되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직장 동료인 그리샤였다. 뭐냐, 안녕. 우리가 너희 집에 가려고 모였는데 우리 좀 만나자. 모냐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그는 할아버지가 준 종이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안녕 그리샤. 아니, 이번 주말은 내가 시간이 안 돼. 너희를 맞이할 수 없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샤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다. 그는 모냐가 늘 변명하며 얼버무리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무서운 소리야. 시간이 안 된다니? 그리샤의 목소리가 딱딱해졌다. 바쁜 일이라도 있어? 무슨 일이야? 우리는 이미 고기도 샀는데. 모냐는 허리가 아프다거나 화성인이 찾아왔다는 핑계를 대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샤 모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지금은 곤란해. 집에 다른 계획이 있어. 미안하지만 이번엔 안 되겠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냐는 하늘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달려올까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조용했습니다. 그 주말 모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별장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는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차를 마시며 말썽꾸러기 어린아이가 아닌 자신의 땅의 주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모냐 자신이 아닌 그의 별장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전화를 걸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모냐, 안녕. 우리를 만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니? 그들이 그의 영역을 존중하기 시작한 것은 모냐 스스로가 자신의 영역을 존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여, 기억하세요. 당신의 변명은 상어들이 몰려드는 피와 같습니다. 피 흘리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의 아니오는 단호하고 정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에 휘둘리는 하인이 아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기술, 신발 속 작은 돌멩이. 당신의 성공을 숨길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승리가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침묵의 규칙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고급 차를 사서 회사에 타고 갔습니다. 또는 살을 많이 빼서 더 매력적으로 변했고 그것이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아니면 중요한 직책에 임명되어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움직이는 표적이 됩니다. 당신은 빛나고 있고 제가 이미 말했듯이 빛은 어둠 속에 익숙한 사람들의 눈을 자극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행운아 좀 봐. 저 사람은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셔츠는 하얗고 치아는 가지런해. 정말 보기 역겹군. 완벽함은 공격성을 유발합니다. 그것은 정글의 법칙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뛰어나면 그것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무리의 모든 자원을 독차지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숨길 수는 없어요. 불쌍한 척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여기서 7번째 전략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발 속 작은 돌멩이 R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새롭고 비싼 에나멜 가죽 구두를 신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완벽한 구두죠. 모두가 부러워하며 쳐다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작고 날카로운 돌멩이를 넣고 약간 절뚝거리기 시작하면 부러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구두는 예쁘지만 저 가엾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발이 아프겠네 라고 생각하며 질투 대신 당신에게 동정심이나 연민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 돌멩이를 임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엄청난 성공 속에서 작고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결점을 찾아내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죠. 그들은 당신의 완벽한 행복을 소화할 수 없지만 당신의 행복에 약간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균형 맞추기죠. 만약 당신이 승진했는데 동료들이 모두 당신을 질투 어린 눈으로 쳐다본다면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불평해야 합니다. 물론 월급에 대한 불평은 절대 안 되고요. 책임감에 대한 불평을 해야 합니다. 승진은 했는데 이제 주말은 아예 없어졌어. 사장님은 밤에도 전화하시고 애들 얼굴 본 지도 오래됐네. 스트레스 때문에 위궤양이 도졌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질투심이 사그라들겠죠? 와, 저 돈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난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지내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동병상련의 처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마법의 최고 경지입니다. 당신의 성공에서 비롯된 불편함 설령 꾸며낸 것이라도 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조절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당신보다 나은 점이 하나라도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다른 모든 면에서 당신이 우월하다는 사실을 용서해 줍니다. 이제 제 어머니 친구의 아들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소위 말하는 천재였습니다. 뛰어난 치과의사였죠. 손재주가 얼마나 좋았는지 환자들이 치료받는 동안 잠이 들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오랫동안 돈을 모아 마침내 꿈을 이루었습니다. 도시 중심가에 있는 오래된 건물, 높은 천장과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궁전 같았습니다. 몰딩 장식, 고급스러운 마루, 커다란 창문까지. 데이비드는 집들이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 동창들, 친척들을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왔는데 저는 그들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웃었지만 방을 둘러보고 비싼 가구와 창밖으로 보이는 멋진 풍경을 볼수록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누군가 비꼬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긴 좁은 아파트에 사는 거랑은 다르겠지.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아마 환자들한테서 돈을 뜯어냈겠지. 데이비드는 친구들을 잃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와인잔을 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기쁨에 찬 얼굴 대신 차가운 눈빛들만이 보였다. 그는 오늘 저녁이 재앙으로 끝날 것이고 이 사람들이 떠나면서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데이비드는 노인들이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을 떠올렸다. 신발 속 돌멩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다. 그는 갑자기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싸 쥐고 모두가 조용해지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이봐, 친구들, 너희들은 이 아름다운 집을 보고 데이비드, 정말 운 좋은 녀석이군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라고 생각한다네.
모두가 얼어붙었다. 질투는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무슨 말이야? 가장 질투심 많은 친구가 물었다. 너희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데이비드는 손을 흔들며 얼굴에 온 세상의 슬픔을 담았다. 이 건물은 건축 유적이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벽에 못 하나 박을 수 없어. 배관은 낡아빠졌어. 100년이나 됐는데도 바꿀 수가 없어. 역사적 유산이라나 뭐라나. 이틀에 한 번씩 녹물이 나와 손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안도의 미소가 그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나타났다. 데이비드는 연기에 몰입하여 계속했다. 방음은 또 어떻고? 세상에, 벽은 종이장 같아. 위층에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아침 6시부터 켜대고 아래층에는 개를 키우는 할머니가 있는데 둘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 좀비처럼 돌아다니고 있어. 그는 창가로 가서 비극적인 표정으로 광장을 가리켰다. 이 경치 아름답지? 이제 상상해봐. 휴일 콘서트 행진. 소음이 너무 심해서 창문이 흔들릴 정도야. 그리고 교통체증. 마당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차를 3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해. 비 오는 날에도 혼자서 장바구니를 들고 와야 한다고. 솔직히 말해서 외곽에 있던 조용하고 작은 아파트를 팔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 거기서는 적어도 잠이라도 잘 수 있었는데.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손님들이 긴장을 풀고 어깨를 내리고 눈빛에 온화한 빛이 도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 질투심 많은 친구가 데이비드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친구, 자네 스스로 자초한 일이군. 멋지게 사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자네 돈으로 엄청난 골칫거리를 사들였어. 안쓰럽네. 뭐? 어쩌겠어. 힘내? 그래도 천장은 높잖아. 그날 저녁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웃고 데이비드를 동정했습니다. 그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는 궁전 같은 집에 살지만 적어도 나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내 이웃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잖아. 나는 그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어. 데이비드는 호화로운 아파트와 친구들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물론 그는 문제를 약간 과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배관을 교체했고 바이올리니스트는 거의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연극, 그가 사람들의 신발에 넣어둔 작은 돌멩이 덕분에 그는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을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면 당신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신만의 작은 돌멩이를 찾으세요. 높은 세금, 악덕 상사, 검은 캐비어, 알레르기, 새 신발 때문에 생긴 물집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당신을 동정할 이유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기꺼이 당신의 행복을 허락할 것입니다. 행복하면서도 고통받는 사람은 그들에게 안전한 존재이고 그들 중 한 명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친구 여러분, 제가 경고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의 주머니에는 여러분의 기반을 흔드는 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입니다. 우리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진을 올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집을 짓기 시작하면 바로 네트워크에 사진을 올립니다. 청혼을 하면 반지를 찍어 올립니다. 임신 테스트기에서 2줄이 나오면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냅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해주신 잔혹한 법칙을 기억하세요.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기 전에는 병아리 수를 세지 마라. 씨앗이 땅속에 있을 때는 자랍니다. 하지만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기 위해 땅을 파헤치면 씨앗은 죽습니다. 세상에 당신의 결과가 아닌 계획을 보여줄 때 당신은 그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마음속으로 성공을 경험했고 좋아요를 받고 값싼 도파민을 얻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당신에게 진정한 결과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댓글 속에서 모든 것을 소비해버렸습니다. 철칙. 이미 일어난 일, 확정된 일, 결실을 맺은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집을 짓고 1년 동안 살았다면 그때 벽난로 사진을 보여주세요. 아이를 낳고 키웠다면 그때 자랑하세요. 그 전까지는 입을 다물고 휴대폰은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입이 가벼운 것이 스파이뿐 아니라 온갖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 숫자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질투심을 잠재우기 위해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불평으로 감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흡혈귀 같은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아첨꾼에게는 아첨을 되돌려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질병은 침묵을 좋아하고 아니오라는 말에는 변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영적인 의미는 간단합니다. 가득 찬 통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속이 빈 것만이 덜 거덕거립니다.
전능하신 분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행복에 대해 침묵할 때 당신은 그것을 마치 낯선 사람이 더러운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 없는 성전의 신성한 불처럼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득 차고 조용한 잔이 되십시오. 소중히 간직하고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진실이라고 느꼈다면 간단한 행동을 해보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삶을 지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남겨주세요. 계획을 자랑했다가 모든 것이 무너진 경험이 있나요? 어떤 일이었나요? 다른 사람들이 이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도록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제 채널의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제목은 알려드리지 않겠지만 그 영상에서는 아무리 부자라도 이 주제를 모르면 가난뱅이로 남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삶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다시 만나요.